제주 지역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이슈 토론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죠. 예,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덕규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M피터뉴스 임병도 기자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이 이루어졌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세 번째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가 됐고 탄핵소추안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 뭐 한마디씩 좀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김동현 이사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좀 참혹한 결과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에 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겠다 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김건희 특별법까지 이제 부결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의 그러니까 민심과 얼마나 이반되는 정당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현덕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의 어떤 위헌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입장을 바꿀 수 있겠냐라면서 그 말은 뭐 그런 나름대로 이제 논리로선 성립을 하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이제 탄핵은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지만 김건희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안 된 거 실제로 보고 국힘에서 이탈표도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번에 뭐 다시 이제 상정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병도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이제 15개의 의혹으로 이제 총망라해서 다시 이제 확대해서 이제 재발의를 한다고 하니까는 뭐 보면 될 거고,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내란죄가 제대로 처벌만 받으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특검이 아니라 법적인 사법적인 처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안이 이제 부성립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국민의힘 인사들 좀 몇 명이랑 통화도 하고 만나봤는데 네. 이게 위헌이라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탄핵에 대한 이 거부감, 그러니까 탄핵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거부감과 이 불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힘에서 이제 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사례를 얘기를 들어서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또 국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가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빠른 또 전국들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한 주만 해도 정말 이 전국이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안건 발의하고 또 표결 절차를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또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하나둘씩 또 입장을 찬성이라든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탄핵 정국 어떻게 좀 갈 것으로 보시나요? 예,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당론이 변경된 부분이 없고 뭐 자유투표에 맡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되기를 쉽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주말에 이제 시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조금 누그러뜨리고 어찌 보면 압력을 좀 낮출 어떤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그 대응이 필요한데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특별법을 이번에 가결시켜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전혀 국민의 여론이나 민심과 이반된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을 지나게 되면 아마 지금 계속 그 보도가 나오는 거에 보면은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많고 뭐 법원이 또 심사숙고해서 만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또 상황은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일단 당론으로는 탄핵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쪽으로 밀고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시나요?
통과되기는 실제 당론이 바뀌지 않고 그런 과정에 서로 이제 인원이 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럼 생각합니다. 국힘은 계속 당론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 거죠? 현재까지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 임병두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탄핵 정국의 지금 흐름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4일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퇴진하느냐에 대한 그 국힘의 그 의총 결과에서 그 TF팀이 이제 나와서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부결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가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F팀의 뭐 내후년까지 얘기하고 1년 반 뒤도 네. 얘기하는 지금 이런 현재 거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2사 3호죠. 예, 그렇죠. 2사에 이제 하야를 하고 이제 그 다음 2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한 퇴진 방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 예.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반감을 가진 일부 국힘 의원들이 이제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11월 오후 계엄사태 이 상설 특검에서는 22명이 이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으로 좀 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동연 이사장께서는 지금 현재 탄핵 전국 어떻게 좀 보고 전망을 하시나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느냐 하면 일종의 정치 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고 헌정 질서 문란입니다. 명백한 내란 혐의고 지금도 현재 내란 사태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얘기해 둔다면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직의 직무를 수행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추운 날씨에 연일 제주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저녁마다 시위가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면 국민들이 요구는 단 한 가지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체제를 그의 근간을 뒤흔든 이 행위와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민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의힘 정당 해체하라, 위원정당 심판 청구하는 소송까지 청구까지 이제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정당으로서의 존립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제주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그 제주도의회에서 윤석열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석 41명 중에 찬성이 30명, 반대 0명, 기권 11명. 국힘이 다 기권을 했는데 뭐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이런 그 결의안이 이제 이송이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현덕기 변호사께서는 이걸 당의 입장으로 봐야 될지 개인의 입장으로 봐야 될지 좀 글쎄, 뭐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당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당무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뭐 당에서 어떤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결집을 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당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어떤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도당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 임명두 기자께서는 좀 어떤가요? 지금 도의원들이 지금 사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당의 입장이 지금 공식적인 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눈치 보기.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이 공천과는 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탄핵은 탄핵이고 공천은 공천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뭐 1년 지나면은 다 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이 정치 공학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대국적 역사의 흐름에 좀 몸을 맡겨갖고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동경 이사장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제주도에- 당장요. 예. 뭐 지금 제주도에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에게 탈당하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탈당하지 않으면 저희 도의회에서 그들을 제명하라라는 요구까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민심의 분노가 정말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김성욱 도당위원장이 그런 식의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이런 발언들을 이어간다는 건 정말 기름에 불난집에 이제 기름을 붓는 네. 격일 텐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에게 자기 공천, 자기 목숨줄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들과 도민들로부터 다시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될지 전국 방향을 들여다보는 소위 말하면 이런 어떤 기회주의적 태도는 오히려 도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분노를 사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국회를 비롯한 전국에서 분노한 민심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제주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뭐 사실 그 비상 그 계엄 사태 선포 이전부터도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을 준비했던 시민사회 단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상 계엄 사태 이후에 또 이제 정말 시청으로 나와서 또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해제된 4일부터 이제 그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제주 도민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시민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던 이 토요일 날에는 굉장히 추웠거든요.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혹시 사람들이 많이 올까라는 뭐 이렇게 불안도 있었는데 이 악천후 속에서도 주최 측 추산 한 3천여 명, 그 2016년 그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취재를 나가서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데 사실 카메라를 들고 갈 데가 없어서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특징이라면은 이 소위 말하는 MZ세대 10대들부터 해서 학생 그리고 20대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아갖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상대 날짜별로 보니까는 점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응원봉 갖고 오면서 색다르게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의 어떤 운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단순하게 어떤 특정 정당 지지자들만이 요구하는 건 아니다. 많은 그런 시민들, 도민들이 좀 요구하는 방안이고 그래서 지금 오지사를 비롯해서 제주도 관련된 뭐 도의원, 제주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앞다퉈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시민단체 정당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잠깐만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도도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내란죄와 외환죄는 형법적 차원의 문제고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헌법 정신은 뭐냐 그러면 내란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에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소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대통령의 하야나 어떤 그 퇴임을 전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탄핵이라는 건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잣대에 의해서 적어도 내란과 외환 같은 그런 중대 범죄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 만일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통령의 퇴임은 사실상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과연 이거를 그러면 이미 내란죄로 구속됐다고 전제를 한다면 구속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정치를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 계기를 통해서 발전시킬까 하는 거는 새로운 정치의 장이 열리는 거죠. 이거를 단순히 탄핵만이 어떤 하나의 정답이다라고 해서 계속 몰아붙이는 거는 저는 오히려 논의의 장을 상당히 좁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탄핵만이 정답이 아니고 뭐 일단 자진 사퇴 같은 하야의 방식도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진 사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일정을 급하게 몰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정치적 그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이참에 만일에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거리가 된다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돌아선 대한민국에 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치 체제가 맞는 것인가 하는 심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이참에 정말 백지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는 논의가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국민적인 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탄핵이 유일한 답이다. 이런 그러니까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네. 지켜보면 만일에 이건 저기 가정입니다만은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의 구속영장이 나오면 집행이 되겠죠. 그걸 집행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그럴 테니까요. 더 큰 범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구속이 되면 그건 사실상 헌법상 이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그 권한 대행이 이루어지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은 정지가 된 것이고 국무총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여야가 정말 향후의 정치 일정을 단순히 각 당의 당리 당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는 것들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말씀 잘하셨는데 정치적 발전 좋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란과 탄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헌법적 질서를 지키느냐 그리고 헌법적 질서가 지켜진 이후에서 민주주의 또 개헌의 논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선호의 문제를 뒤섞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발전 얘기하셨는데 민주주의가 있어야 정치적 발전이 있는 거죠.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제 네, 얘기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듣고. 네. 엊그제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직접 대통령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문을 부수고 다 끌어내라. 라는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란의 수괴죠. 그 내란의 수괴의 힘을 자임한 거지 않습니까? 의회 입법기관의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시도였죠. 명백한 내란이죠. 그럼 내란한 대통령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헌법적 질서에 의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방법은 뭐냐면 바로 탄핵 소추안 결의예요. 저는 그러면 그런 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를 지키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뭐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개헌에 대한 문제, 정치 권력 분점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게 선우가 좀 뒤바뀐 것들을 네. 지금의 상황에 뭐 어떤 문제 해결 방법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논지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요. 이 지금 탄핵 종국을 맞은 제주의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비상계엄 선포에 따르면서 포고령 1호가 내려졌는데 이제 그 포고령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예전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 포고령들이 예전에 이제 제주를 폭동, 4.3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지금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들,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동현 이사장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48년 11월에 계엄령 발동, 불법 계엄령 선포였죠. 그 선포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사실상의 군과 경찰에게 살인면허를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해안선 5km 이를 경계로 해서 결국은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상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제주 폭동이라고 검토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집회 현장에서도 4.3 유족들 분들이 나와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했다. 저는 그건 결국 제주에 있는 제주도민들이 그 문구 자체만으로도 느끼게 된 심리적 압박감, 두려움,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임명두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이 4.3이라는 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국가 권력이 자행한 학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계엄령 선포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했다면은 뭐 비상계엄 사례로 넣으면 안 됐었죠. 그러니까 내란 뭐 공범과 범죄자들에게는 이 그 제주 4.3이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라는 폭력이라는 이 어떤 현대사적인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련해서 10일 이 제주지법 제주 4.3 그 재심 전담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이 유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설마 또 이런 일이 있겠어 했는데 실제로 1, 2, 3 내란 사태 계엄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언젠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이 내란 그다음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제대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으면은 정말 언젠가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정말 그냥 단순한 우려가로 그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현덕규 변호사께서 이제 뭐 그 문건에만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사실 이제 4.3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이제 폭동이라는 평가는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그 표현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문건을 볼 때 문건을 그대로 보면은 그 계엄 선포 그 이전 상황을 이렇게 그 표현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들어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4.3 4.3 사태라든가 사건이가 이런 정도의 중립적인 용어로 썼으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네. 뭐 군인들의 시각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 비상계엄이 이제 적법하던 근거가 있든 없든 관계 없이 그 전제가 됐던 사정은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걸 그냥 단순 열거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예산 문제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감행 예산안이 사상 첫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673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야당 단독 수정안이에요. 물론 뭐 민주당이 이제 필요하면 추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과연 지금의 예산안이 통과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제주와 연관된 사업들의 행정장관들이 지금 이제 부재 중인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제주도 현안도 지금 난관에 좀 직면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위해서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역시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동현 박사, 이사장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주도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겪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국정 혼란이 빨리 이제 안정되기를 바라야 그래야 이 문제도 결국은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제주도지사도 그렇겠지만 저희 지역 정치인들도 이렇게 국정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좀 힘을 모아야겠죠.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요 기초자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요에 관한 국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또 정부가 바뀌면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중앙 정부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솔직한 얘기로 마음이 여기에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연내에 추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병두 기자는 어떠신가요? 뭐 다 얘기하셨듯이 연내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지금 이제 그러면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새 정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주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부분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스탑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가 할 것은 좀 더 지금 제주형 그 기초자치단체의 그런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하고 해서 새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완벽하게 좀 만들면서 다음 정부를 노리는 이 수가 제일 지금은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인데 그러면 임병규 기자는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지금 주가 떨어졌죠. 그다음에 원화 하락에서 고환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소위 말하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까지 끌어다가 지금 환율 방어를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이런 부분은 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대규모 구축 사업은 뭐 올스톱 상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제주에 지금 뭐 제주 제2공항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주 신항 사업이라든가 또 제주에 와서 밝혔던 또 상급 종합병원 지정 문제. 사실 이런 것들도 제주로서는 중요한 문제고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네. 대단히 힘들죠. 음. 그러면 이제 만약 이런 부분들 준비해온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허탈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일면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서 차기 대선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 일정 속에서 그 일정 속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주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면밀하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걸 좀 축적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들, 뭐 행정체제 개편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결국은 차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뭐 제일 아마 도민들 쪽에 관심 갖는 사안 중에 하나가 제2공항 추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서 착공이라도 시작됐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변수에 관계없이 배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더라도 차근차근 추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관련 예산도 이렇게 그 큰 예산이 책정된 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일정에 차질은 빚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또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굉장히 컸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시 반대 여론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갈등들이 다시 또 표면화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임병두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네. 뭐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2공항은 사실은 지금 힘든 부분에 처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 후에 헌재까지 가면서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분명히 탄핵 심판 기간이요. 네, 그렇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대 정원, 의대 지금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여야 의정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이 논의가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제주 상급병원도 넌지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도가 조금 더 제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시급한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수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김동현 이사장께서도 아까 한 뭐 말씀 임명루 기자 말씀처럼 제2공항 문제는 이미 갈등의 표면화, 그러니까 일단 갈등이 돼 있죠, 진행 중이죠. 그리고 갈등의 진행 사항, 이 갈등을 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제주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불투명하고 추진될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장 정리하고 늘 오영지사 얘기하듯이 제주도민들의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제주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차분하게 들어와서서 이런 부분들 점검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급병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의료 서비스의 확대라든지 공공의료 확충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는 저는 이제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제주도민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육지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해야 되는 문제,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특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 테이블이 있지만 아까 지만 그 의료 체계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 정부는 사실 여러 가지 전국의 추이를 보고 또 이제 이 지금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 이제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간부급 공무원들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주도가 오히려 그분들이 해야 될 숙제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결정만 할 수 있도록 올려주면 오히려 쉽게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뭐 전국의 상황이 지금 비상사태고 정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 오영훈 지사가 지금의 그간의 사업들과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 내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도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수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면 행정체제 개편도 제주도가 굉장히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사실상 도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비판적인 의견들도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참에 너무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 추진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제2공항 부분도 갈등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제2공항이 지어지게 되면 제2공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불가역적이잖아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주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제주도민들의 자기 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사실상 어떤 국토부의 결정이라든지 정부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뭐 탄핵은 탄핵 국면대로 가고 중앙 정치에 어떤 요동치는 건 가겠지만 지금 제주도민들의 요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 도정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제주도민들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타산지로 지석으로 삼아서 오영훈 도정도 좀 도정에 대한 어떤 좀 전향적 방향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번 주말 이제 탄핵의 어떤 표결에 대한 결과를 떠나서 네. 일단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지금 탄핵 심판 기간들이 최소 이제 최대 180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2달에서 석 달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도 도정의 어떤 방향성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임병도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지사나 오영훈 도정은 TFT 빨리 만들어갖고 가장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나 제주도의 요구가 들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급병 같은 경우는 그 여야 의정의 그 논의가 있을 때 정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커넥션이나 연결망을 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뭐 제2공항이나 그다음에 행정체제는 사실은 좀 후순위로 미뤄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주 경제가 지금 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여행주의보 내지 여행 조심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대책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여행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전에 취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영훈 도정이 선호를 좀 잘 따져봐갖고 지금 제주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주도의 어떤 방향성 또 오영훈 지사가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탄핵 정국이 발발하고 나서 오영훈 도지사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뭐 그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원론적인 얘기가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도 어려울 부분이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제주도는 이제 관광이 중요한 산업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감소될 거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예상되는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하는 그 고민하는 모습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전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이 빨리 안정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도정에서도 좀 더 그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상시국에 특별히 행정이 해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경제 문제, 특히나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한 얘기로 좀 정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도 이 민생 경제에 대한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환율 문제, 환율이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여행 위험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되는 등 또 이 정상들 간의 외교도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환율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환율이 높아지면서 미치는 여파들이 굉장히 지금 큰 상태 아닌가요? 임병록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환율이 고환율이 되면은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은 좋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하는 부분은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는 대기업인데 대기업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곳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원자재를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해올 때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증가가 되는데 그 비용의 증가분을 이 대기업에서 납품가에 반영을 해줬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과 하청인 중소기업들의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본다면은 대기업은 어떻게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을 갖고 있는 모든 그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힘들다는 것은 보통 서민, 일반인들이 힘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와 맥락이 좀 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또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환율이 요동치면은 이 여행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엔화에 따라서 일본을 여행 가고 오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고환율일 경우에 이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에 많은 사람이 올지 안 올지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이것을 기회로 이용을 해갖고 좀 안전한 제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부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탄핵 투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즐겁게 만들면은 그런 부분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오영도점에서 뭐 나온 게 없어갖고 사실은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관광객도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제주도도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주 관광과 경제에 대한 타격 이거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예. 글쎄 이게 예상치 못한 변수잖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 도정도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될 텐데 7조가 넘는 규모일 텐데 당장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민생 경제 그 자체가 정말 이제 올스탑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그렇죠.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보셨지만 제주도의 가계부채가 7천만 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굉장히 큰 수준이어서 가계부채는 높아지고 그리고 버리는 시원치 않고 그리고 관광객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제주 지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제 축 하나가 무너지는 셈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감귤 산업이 요즘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감귤 산업도 좀 이철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봄 넘어가게 되면 결국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정치가적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수 관광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거고 지금 당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한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 좌석 공급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관련된 명분 자체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임병도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 국정의 혼란기에 있을수록 제주도정이 전체적인 것들을 아울 수 있는 일종의 TF를 만들고 그걸 이제 도정에서만 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전문가들 영역들 그러니까 이 지금이야말로 고도의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TF가 구성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의회도 부분들에 해야 대한 되죠. 부분이 의회하고 좀 필요할 일단 거고요. 기본적으로 의회와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 의회협치뿐만 아니라 일단 전문가 그룹들이 있잖아요, 각계. 그런 그룹들하고도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정말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이 비상시국에 우리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죠. 이건 정파를 떠나서 좀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또 환율이 높아지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뭐 언론에서는 뭐 특히 이제 이게 뭐 해외 유학을 보냈거나 한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환율 문제 때문에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서 굉장히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수입산 식재료 값도 올라서 지금 밥상머리 물가도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한 측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이 도정, 제주도의 경제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환율에 대해서 좀 저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어떤 그 상당히 이제 정말 이건 트라우마인데를 갖고 있는 게 외환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때 뭐 1,800원, 거의 2,000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국가가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싶을 정도의 위기감을 느꼈었고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많은 원자재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제주도가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는 관광에 있어서는 환율이 높다라는 건 사실 불리한 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와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들 돈 기준으로는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제 일본이 이제 엔화가 낮은 가격이 됐을 때 일본에 많이 관광을 갔던 것처럼 그런 배경은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경제도 그렇고 특히 관광은 그 전국이 불안해서 이제 그런 데는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저는 이 지금 전국 혼란이 적어도 연말은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좀 더 전국이 안정돼서 대외적으로도 안정된 대한민국의 옛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경제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제주도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고 정말 이 이제 집회 주말마다 집회가 이루어지는 이제 시국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그 내국인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오겠습니까? 연말 연시가 어찌 보면은 한라산에 눈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1년을 마무리하면서 관광지에서 이제 따뜻한 가족끼리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걸 다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또 정치 얘기를 꺼내서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생 경제, 국민 경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간에 전국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그 가마솥에 물 끓는 것처럼 계속 불을 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차원의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든 행정부든 다 이제 어떤 그 마음을 모아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그 국민들의 힘, 그 뭐 여러 가지 참여하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고 그걸로서 어느 정도 상황은 정리가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이제 사건을 없는 걸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후의 절차는 진행되되 전국은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여야 그래야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를 걱정하고 헌법의 가치를 소중히 하면서도 사실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당장 이 경제 문제, 어떤 삶의 먹거리 문제 이런 부분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국가도 그렇지만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의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범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예산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이고 빠르게 또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뭐 이번 주 탄핵 소추안의 결과 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이런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주도나 정당 그리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동연 이사장께서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뜻을 정치권에 좀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인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민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론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좀 정상화하는데 많은 도민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현덕규 변호사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위기가 한바탕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물론 아직 이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의 그 수사기관,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서로 다투어서 자기들한테 수사권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은 뭐 공을 다투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안 하고서 눈치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수사하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수사하겠다, 내가 구속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어떤 이런 그 성숙성 이런 것들이 그냥 과거의 경험에서 다 배워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 체제의 어떤 그 성숙성을 믿고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게 뭔가 잘못되다 그때 개입하는 것이 맞지, 계속해서 어떤 이걸 이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임배용도 기자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윤석열 퇴진 집회 때 한 학생 얘기를 했어요. 상권 분립 다 중학생 때 배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몰라서 그렇게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뭐 잘못한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그 다음에 사법기관, 수사기관, 군대, 그 중에서 이제 지휘관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감시하는 역할과 정말 이 민심을 보여주는 건데, 국민이 뭔가를 하기 전에 제발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빨리 정신을 좀 차리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길어지는 탄핵 전국 속에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요, 이 분노를 해악으로 풀어내고 있고 또 응원봉을 들고 또 평화롭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민족 정신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민심, 과연 이 민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또 정치인들이 생각해보고 이 민심이 더 얼어붙기 전에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